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명령을 거부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에 따라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한 건 권한 없고 부당한 명령이고 이런 명령엔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군검찰의 공소 이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V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주위에는 박수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로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둘러싼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죽음에 임성근 사단장도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자 윤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하면서 외압이 이뤄졌고 수사 결과도 바뀌었다는 의혹이죠. 이후 군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고 윤 대통령은 의혹 규명을 위한 최상병 특검법을 3번이나 거부했는데 하지만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젠 오히려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최상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실제로 보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 발신 02800-7070. 전화가 걸려온 지 3분 만에 이종섭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전날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한 수사 보고서를 갑자기 번복한 겁니다. 장관의 지시는 곧바로 박정훈 대령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하지만 박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군은 박 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웠습니다. 군이 이처럼 감당 불가의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이번 사태에 국방부 윗선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다. 윤 대통령은 VIP 경로서를 부인하며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최상병이 숨진 지 어느덧 1년 반.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박정훈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경로했다던 윤 대통령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를 당하고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VIP 경로서를 전해 들은 사람부터 통화 기록까지 수많은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면서 수사엔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 힘입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이 사람.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임 검사인 이대환 부장입니다. 최상병 수사팀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진 52명 전부가 내란 수사에 투입돼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는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반년째입니다. 소환 조사도 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수사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줄곧 대통령실을 가리켰습니다. 윤 대통령 주재의 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재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대통령실 번호 800-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자기가 바로 전날 결재했던 해병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가 터져나왔다고 들었다는 회의가 바로 그날 안보실 회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의 사건을 이첩한 8월 2일 외압 의혹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시원, 임기훈 두 비서관도 곳곳에 연락했습니다. 박 대령은 그날 바로 보직 해임됐고 경찰로 넘어갔던 사건은 국방부로 회수됐습니다. 수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로설 통로로 지목된 이시원, 임기훈 전 비서관은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고 호주 대사로 출국하기 직전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장관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하여튼 전화 감사한데요. 네. 일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 1심 무죄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도 더딥니다. 최상병 유족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 무죄 선고가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무장한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죠. 이렇게 피해자를 비호하는 경호처를 뚫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수도권에 형사 기동대는 물론 마약 수사대까지 체포 경험이 많은 출동 가능 인력 총동원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를 압도하기 위해 일단 1,0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선 동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형사들은 전원 동원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 80명가량, 200명 넘는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을 대거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하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만 513명,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에 다른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출동 대상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를 방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경찰 특공대 투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체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 방해와 내란 가담 혐의를 동시에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일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았다가 중범죄자로 전락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젊은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이 크다는데요. 국방부와 경찰 모두 빠지면서 경호처만 남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는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내란 수괴 피의자를 지키는 데 가담하지 말아달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는 관저 건물 200m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철문을 쇠사슬로 감고 철조망을 설치하며 보강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인력도 크게 늘렸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전체 700명 중 전직 대통령 경호 등 외부 근무 인력을 빼고 사무직까지 전부 동원됐다는 겁니다. 저기에 5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경호처의 모든 인원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고 한남동 관저타운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실세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 체포용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도 공개한 데 이어 이른바 MZ세대 젊은 경호관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실제로 경호처 관계자는 일일이 사실을 확인해드릴 상황이 아니라면서 경호관들은 개인 의견에 따라 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내란 수괴를 지키는데 가담하지 말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결 상성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사병 역할을 거부하고 헌법 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체포영장 재집행 시 윤 대통령이 관저지하 위기관리센터, 이른바 간이벙커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수방사 55경비단 파견 인력을 체포 저지에 동원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고 경호처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낸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에 승인한 비상계엄 포고령. 국회에 나온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포고령 1호.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는 3호도 포고령 3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라면은 그것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포고령 4호도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인 처단 소형이 들어간 포고령 5호도 포고령 5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인이 만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장외 변론에 대해서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 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윤 대통령은 31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필요한 수사 기록 일부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들의 검찰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많아 헌재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수사는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극렬 지지자들이 사수대까지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공식 명칭은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이라고 합니다. 8, 90년대 민주화 시위를 무참히 폭력 진압했던 경찰 사복 체포조 이름을 가져다 붙인 건데요. 이들은 백골단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헬멧을 쓴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경호원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늘어섰습니다. 어젯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2030 MZ세대 대통령 결사 수호 집회입니다. 참석자들은 스스로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반공 청년단, 청년 백골단으로 명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관저 앞 길목을 지키고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백골단, 8, 90년대 민주화 시위를 폭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한 사복경찰 체포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991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했고 의문사안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강제로 뺏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름을 달고 30년을 넘어 다시 나타난 백골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대통령에 대한 체포 행위가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들 수 있고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맞서겠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편으로서는 긍정적인 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백골단과 같은 어떤 전투력이 있는 부대가 적절할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등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20, 30대 직장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백골단은 친윤 시위대가 끌려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조교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헬멧과 함께 무릎 보호대, 그리고 멸공봉으로 이름 붙인 건강봉을 갖추고 매일 관저 주변을 순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백골단이 공식 출범을 선언한 곳은 뜻밖에도 국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은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청년들의 대표 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든 군인을 투입해 장악하려 했던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선전해온 극우 유튜버가 버젓이 지난 시절의 공포를 깨우는 백골단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뒤로 하얀 헬멧을 쓴 백골단 단원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백골단이 공식 출범을 선언한 곳은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이 신청해줘야 설 수 있는 회견장에 자리를 내준 건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청년들의 대표 주자들 가운데 한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의원은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지 많은 헌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권력에 맞서겠다는 백골단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으로라도 쏴서 끌어내리라고 했던 바로 국회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을 대변한다는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한 행사에서도 백골단은 버젓이 하얀 헬멧을 쓰고 무대에 섰습니다. 백골단을 조직한 방공청년단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정현 씨입니다. 극우 유튜버가 친윤 국회의원에 이어 대통령 측근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용산구 출마를 준비했고 이후 줄곧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를 유튜버로 전파해왔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 정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중국 공산당식 국민투표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았던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과거 독재 정권을 옹이했던 백골단의 이름을 내걸고 여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로 진출한 건 그 자체로 퇴행이자 극우 세력 바로의 징후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쓰던 집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퇴행을 보여주는 거죠. 비판이 커지자 백골단은 오늘 저녁 대통령 관저 앞 도열 시위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백골단 결성 자체는 번복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유튜브로 전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추종하는 집단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온종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장을 빌려주고 이들을 소개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을 두고 백골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며 분변을 가리지 못한 행위라는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골단에게 국회 기자회견장 마이크를 쥐어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의 입장을 회견 내내 대변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부터 국민의힘과 김 의원에 쏟아진 건 거센 비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까마득한 정치 깡패의 망령을 되살릴 작정이냐. 현역 국회의원이 무도한 폭력배들을 버젓이 국회 소통관에 등장시켰다. 즉각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야권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획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도 극우와 손잡는 것도 모자라 내전을 바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백골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김민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 사이에 약간의 스펙트럼이 있다며 극우 성향 김 의원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에 대해 정확히 모른 채 주선해 송구하다면서도 평화적 시위를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끝내 이른바 백골단을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승우 기자, 너무 추운 날이라 밖에 있을 시민들이 걱정인데요. 네, 지금 이곳의 기온은 영하 12도 정도인데 바람이 매섭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밤이 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방한용품을 챙겨온 모습인데요. 키세스 시위대라는 별칭을 낳게 한 은박담요는 이제 집회 필수품이 된 듯합니다.
곳곳에선 담요나 손난로를 나눠주는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비판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전부 다 눈은 똑똑히 뜨고서 지켜봤는데 그거를 이 순간만 좀 지나가고 나면 자기네들이 다시 자기 세상이 올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 착각일 뿐이죠. 윤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빗발쳤습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한 표 더 얻을 수 있을까, 그고들한테 그 납작하고 쪼잔하고 비열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그 위치를 지키려고 끝까지 아마 그들도 싸우겠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청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병처럼 체포를 막아서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이들을 먼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대통령 체포와 그 영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정하게 체포해서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도 하면 촉구 집회가 이어졌는데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1심 선고일에 맞춰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서도 우리 최수근 해병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윤석열을 이제는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무기한 밤샘 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더 짙어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9월 30일 강혜경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없애라고 했던 명씨 컴퓨터입니다. 검찰이 이 컴퓨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제목은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 강혜경 보관 PC입니다. 검찰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나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21일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라며 PDF 파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린다 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고 답합니다. 명 씨가 보낸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간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72.4%, 이재명 12.1%로 조사됐습니다. 명 씨는 잠시 뒤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이게 최소 6만 명 정도라며 자신의 분석을 보냅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명 씨는 맞다고 답합니다. 여기서 홍은 홍준표 후보로 보입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도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2021년 7월 3일 명 씨가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고 파일을 건네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휴대폰 번호도 명 씨에게 알려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김 여사가 큰일이다,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니냐, 홍이 1등은 안 되냐고 묻자 명 씨는 어렵다고 안심시키며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로 의심됩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검찰은 윤석열 후보나 캠프의 정치 자금 자료에는 명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한 건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검찰 수사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됐습니다. 그로부터 20일 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고 말합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 사태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건 지난해 11월 4일.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였습니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명 씨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원한다는 측근발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던 작년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9일 뒤 윤 대통령은 무장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의혹이 내란 사태의 방아쇠 중 하나였다면 대통령이 초헌법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네, 법조팀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이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를 보면요. 명태균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없습니다.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무상으로 받거나 제3자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할 소재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네, 또 이 문건 자체를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불법 행위를 한 정황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 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에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지난해 11월 초에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검찰은 일단 법리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대통령과 여사를 소환 조사했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에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 공천거래 의혹뿐 아니라 창원 산단 그리고 대통령실 채용 비리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들여다볼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 공소장을 보면은 그런데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나눈 카톡이나 텔레그램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공천거래 의혹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 놓고도 조용히 재판 기록으로만 갖다 낸 겁니다. 네, 이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이런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윤상현 의원은 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것처럼 대통령 관저 앞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극우 지지자들의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윤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윤 의원 본인은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에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조희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과 보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압박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거센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는 맹비난과 함께 여당 안에서조차 속아 웃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법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당 초선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을 어기고 찬성에 투표했나 확인한 뒤 농담하는 게 아니다. 탈당하는 게 맞다. 당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고 압박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당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보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법에 또 국회법에 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국회의원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보수 가치인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제명하고 정통 보수의 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의 탈당을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야당은 이탈표가 없지 않냐면서 의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따라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당은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다양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당이 전혀 아닙니다. 당론을 거부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선 삼류 조폭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 내에서조차 원내대표가 초선에게 농담이 아니라고 한 건 직장 괴롭힘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속아 웃을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줄 것인지 한번 그 저작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경찰을 감독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상욱 의원을 돌연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석이던 당 윤리위원장도 돌연 인선했는데 당장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폐기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외환죄가 혐의로 추가됐고 야권은 특별검사 추천권까지 대법원장에게 넘겼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인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번 법안에도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재의결에 실패했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더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새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여당 맞춤형. 당초 야당이 가진 특별검사 후보 추천 권한은 제3자 대법원장에게 넘겼습니다. 야당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던 거부권, 이른바 비토권은 포기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줄이고 군사상 비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안심하고 동의해도 된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 사실상 한동훈 대표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예상 밖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 법안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야권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헌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맞춤형을 내세운 야권의 새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체포 이틀, 구속 20일을 합쳐 22일 안에 기소가 돼야 하는 만큼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앞 계단에서 손 흔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이동식 계단을 스텝카라고 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이상해 보이는 논의 끝에 멀쩡한 대통령 전용기용 스텝카를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하나 더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문 밖으로 나와 인사한 뒤 손을 잡고 스텝카, 이동식 계단을 내려옵니다. 줄곧 시선을 아래쪽에 고정하고 있던 윤 대통령은 불안한 듯 난간 손잡이를 잡기도 합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정면을 몇 차례나 고개를 들어 응시합니다. 이후 순방에서도 윤 대통령의 불안한 발걸음과 김 여사의 여유로운 표정은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두 손은 항상 꼭 잡고 있습니다. 6m 높이의 계단에서 내려올 때 불안하면 두 사람이 각자 양쪽 손잡이를 잡으면 되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은 채로 언론에 노출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공군에 스텝카 개조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읍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이 지시에 앞선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대통령의 충안구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처음엔 보조 난간을 설치해달라고 공군에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 이번엔 양쪽 손잡이 사이의 간격을 좁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부 1.8m, 하부 1.5m인 간격을 상부 1.2m, 하부 1.4m로 양쪽 손잡이 부분의 폭을 콕 집어 좁혀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폭이 줄어들면 두 사람이 나란히 양쪽 난간을 잡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군은 손잡이 간격을 줄이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고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이런 요청은 역대 정권에선 그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나 야간인데 눈,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안전 위험이 제기돼 손잡이 너비를 줄이도록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텝카 개조는 계속 규정에 걸려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국방부는 갑자기 스텝카를 하나 더 들여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스텝카와 동일한 난간폭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스텝카의 사용 연한은 14년. 지난 2017년 도입돼 사용 연한이 반밖에 지나지 않은 스텝카가 있는데 같은 것 하나를 더 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지난 2001년 도입돼 방치되다시피 했던 지붕 있는 스텝카를 바꾸려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드는 돈 2억 8천만 원을 올해 장비 획득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사치성 예산농단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저열한 공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비슷한 스텝카를 하나 더 산다는 이상한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면서 일단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내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내놓는 변명들은 과거 군사반란 세력의 변명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출석도 않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으면서 심지어 이제는 수사와 재판을 하려는 게 내란이라며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반성 없는 적반하장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뒤늦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1994년. 반란 당시 3공수여단장으로 전두환의 지시를 따랐던 최세창 전 국방장관이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을 고소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씨가 맡았던 역할이 장 사령관입니다. 최 전 장관은 12.12는 정당했다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 장 전 사령관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몰아갔습니다. 내란 수괴도 쿠데타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병력 출동 계획도 없는 쿠데타가 있겠으며 만약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난 같은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작부터 헌법 위반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해야 하는 부서, 즉 행정 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식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내란에 대한 단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나쁜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에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원 지역에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렀다가 주말쯤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뭔가를 부탁하고 점주는 서둘러 휴대폰을 찾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남성이 앉은 채로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몸만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종종 계세요. 술 취해가지고 앞에서 앉았다.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8.6도 정도로 매우 추웠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천은 꽁꽁 얼어붙고 전통시장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대부분 지역이 영하 12도를 밑돈 가운데 평창 대관령은 체감 온도 영하 28.1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우니까는 여기다 불 넣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뭐. 강릉 관광곤도라는 긴급 기계 점검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친 전북 무주에선 곤돌라가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설천봉을 연결하는 곤돌라 운행이 중단돼 승객 200여 명이 40여 분 동안 공중에 갇힌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출렁거려가지고 전부 다 멀미를 해가지고 멀미약이 있냐고 그랬더니 멀미약이 없다 하더라고. 울렁거려요. 바이킹 타는 기분이죠. 그 출렁거리듯이 그런 식이었어요. 충남 지역에선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대부분 지역 최저기온이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제주에선 눈과 강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제주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오늘 하루 2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내륙이 영하 21도로 떨어지는 등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렀다가 일요일이 돼서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LA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나면서 여의도에 무려 24배가 넘는 면적이 이틀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돌풍이 불어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민들도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엄청난 화염이 거대한 주택을 휘감습니다. 불기둥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거센 바람에 불덩이는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7일 오전 LA의 대표적 구촌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은 이튼과 허스트 등에서도 발생하며 LA와 인근 지역을 연속해서 집어삼켰습니다. 7개 지역 111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무려 24배 면적을 불과 이틀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We went to my husband's sister's house, and then you can't find any news. There's no way to know if your house burned down or not. This is the best neighborhood. Everybody knows each other. Everybody helps each other. 최소 5명이 숨지고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물은 1000여 채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벌써 LA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재산 피해만 우리 돈 80조 원이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최고 시속 160km의 돌풍 탓에 진화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했지만 속수무책인 겁니다. Hundreds of personnel, special units, water tenders, dozers, engines, helicopters, and it wasn't enough.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강풍이 줄어들어야만 비로소 희망이 보일 거란 절망적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 모든 게 물 공급을 제대로 못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 탓이라며 재앙 속 정쟁화를 시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환율이 연일 급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변수가 되고 있는 건데요. 불안한 대외 여건에 국내 전국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기초를 책임진 중소기업들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할 철판 제품이 쌓여있던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1시간 안에 작업 끝나겠네요. 네. 오늘도 잔업 없는 거야? 네. 2년 전엔 5명이 작업했는데 이젠 2명만으로 충분할 만큼 일감이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의 주문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한테 월 평균 500, 연평균 6천만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업체가 지금은 올해 월 평균 15만 원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 진출하려던 반도체 기업들이 사업을 보류하면서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전부 다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라인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무기한 연장이 되고 결제도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 달 넘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져 뜻밖의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납품업체에선 못 믿겠다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제품을 생산한 걸 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30%가 아닌 75%를 지불해라 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널뛰기를 거듭하는 환율도 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수입해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환율을 비교하면 10%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한 거 아니면은 안정될 때까지 조금 보류시켜보자.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늘면서 산업단지에는 급매나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없고요. 가격을 좀 내리자 그렇게 해도 찾는 분이 안 계시니까 거래가 없어요. 수출과 소비마저 불황에 빠질 경우 제조업 생태계를 책임진 중소기업들 먼저 최악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평소엔 서점에서 잘 안 팔린다는 헌법 관련 책이 요즘 인기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헌법을 직접 공부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난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책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등학생들. 각자 사전에서 찾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읽어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과 마주섰던 12월 3일. 아이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왜 갑자기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나?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
16년차 국어교사 이윤정 씨는 한밤중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다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잃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구나를 전혀 모르는 성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대형 서점 진열대엔 다양한 헌법책들이 모처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2번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온라인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인터넷 서점에선 헌법 관련 책 판매량이 계엄 전보다 약 3배, 지난해에 비해선 11배나 늘었습니다. 무료 전자책인 대한민국 헌법 열람 건수도 47.5배 폭증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며 심판대에 오르자 직접 법 공부를 해보겠다는 시민이 늘어난 겁니다. 나래자도 법대로 이렇게 한다 해서 시국인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특히 10, 20대가 관련 책 구매를 주도하면서 근현대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체험한 세대들은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데 비해서 젊은 세대들은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날벼락처럼 닥친 계엄령. 평온한 일상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여자 컬링 국가대표인 경기도청 팀이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에 정조준합니다. 이명노 기자가 전합니다. 김은지가 던진 빨간 스톤이 정확히 노란 스톤 2개를 쳐냅니다. 더블 테이크아웃으로 역전한 경기도청은 마지막 엔드에서도 또다시 더블 테이크아웃을 해내며 팀킴을 꺾고 컬링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리그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만 한다면 저희가 또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한 5명의 선수들은 준비한 댄스 세레머니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언니들의 서열이 동생들보다 낮은. 여기 왕언니 있어요, 여기. 그냥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름이 G로 끝나는 선수가 많아 한때 5G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경기도청 팀은 다음 달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합니다. 고기를 먹고 홍삼 먹고 해가지고 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그 체력 보강에 좀 더 힘을 써볼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은 월드투어 참가를 위해 내일 곧바로 출국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팀워크를 다질 계획입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금메달 걸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컬링 화이팅!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K리그의 외국 국적의 유소년 선수가 국내 선수로 등록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C 서울 볼보이 출신으로 쌈무라는 별명을 가진 사무엘 선수를 송기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와 침착한 마무리, 그리고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즐길 줄 아는 이 선수. 우승했다.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상고에서 올라온 FC 서울 신인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국적은 코트디부아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고 우리말도 유창해 한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쌈무 다 좋아하는데 그냥 닭도리탕.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부에 들어가 FC 서울 유스팀 소속으로 홈경기 때 들것을 들며 꿈을 키워온 사무엘. 올 시즌부터 적용되는 홈그로운이란 제도로 김기동 감독의 선택을 받으면서 1군 무대까지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 책임을 일단 무조건 물어보신다고. 기성용, 김진수, 문선민. TV에서만 보던 형들과의 훈련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당황했던 것 같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체격을 앞세운 적극적인 몸싸움이 강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두려움 없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생각입니다. 골보다는 그래도 어시스트가 좋은 패스를 만들어서 이제 골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어딜 가든 꼭 있는 선수,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법원 결정으로 잠정 연기된 협회장 선거를 오는 23일에 치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허정무 신문선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중단시킨 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연기로 만 70세 출마 연령 제한에 걸린 허정무 후보에 대해선 법원 결정으로 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정무 신문선 후보 측은 선거 일정에 대해 일절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곧장 반발했는데요. 뒤늦게 공개된 협회 선거운영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 8명 가운데 3명이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파악됐는데 정몽규 후보가 건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위원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이들 가운데는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허정무 후보 측은 주장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운영위원 교체 없이 이대로 선거를 강행한다면 또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의 위력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먼저 인천 강화군의 모습입니다. 흐르는 물길은 하얀 얼음으로 변했는데요. 이번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역시 바닷물이 닿는 곳마다 하얀 얼음으로 얼어붙었고요. 또 커다란 고드름도 생겼습니다. 오늘 강원도 인제에서는 이렇게 얼음 장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고성의 최저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37.5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는데요. 이것은 오늘 저녁 광주의 모습인데 지금도 하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주 설청봉에 현재까지 29.3cm의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전라권을 중심으로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절정도 내일이 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그렇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하는 추위가 오늘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대전이 영하 13도, 대구 영하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부활을 위해. 경로와 거짓에 맞선 박정훈 대령은 결국 의인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항명이 아니란 걸 입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특권을 위해, 그리고 부인을 위해. 법치와 진실에 맞선 윤 대통령은 결국 악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또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운 날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